물질 세계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이 원자의 정체마저 샅샅이 밝혀내며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존재를 입증하죠. 그리고 이 발견은 인류 사회에 큰 변화를 안겨다줄 핵분열 에너지의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우라늄 235의 작은 중성자 하나를 충돌시키면 연쇄적으로 원자핵이 붕괴되면서 약 0.1%의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 사라진 질량은 아주 작은 값이지만 E는 mc²란 유명한 공식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죠.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가 하면 우라늄 1g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석유 9드럼, 석탄 3톤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이렇듯 효율성을 자랑하는 핵분열 에너지의 발견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우라늄 235의 농도를 90%까지 농축시키면 무기가 되지만, 이 농도를 약 4%의 적은 양으로 농축시키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알코올 농도를 4% 정도로 만들면 몸에 큰 무리 없이 즐겨 마실 수 있는 맥주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원자핵을 분열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여기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화력 발전에서 연료만 바뀌었지만 많은 이점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흔한 말로 가성비가 좋았죠.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량 1kW시당 약 6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석유가 230원, 신재생 에너지가 약 99원인 것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도 적었죠. 실제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의 연료 단가를 보시면 석유와 LNG에 비해 변동폭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석탄 발전의 10%에 불과했던 탓에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죠.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많은 장점만큼이나 골치 아픈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사용 후 해결료죠.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고 나면 아주 적은 양이지만 강력한 독성을 지닌 찌꺼기들이 남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플루토늄, 넵투늄, 아메리시움 같은 녀석들이죠. 특히 플루토늄이 내뿜는 방사선은 암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반감기도 무려 24,000년에 달해 그 양과 독성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무려 60만 년 가까이 걸립니다. 또 세슘이나 바륨처럼 반감기는 짧지만 독성이 강하고 해결료를 보관한 노심을 녹일 정도로 고열을 내뿜는 찌꺼기들도 만들어지죠. 체르노빌 원전 폭발의 재앙이 무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그 여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엔 이 사용 후 해결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방사능을 지닌 사용 후 해결료를 가리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줄여서 고준위 방패물이라고 부르죠. 방사성 폐기물량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에서 3%에 불과하지만, 앞서 말했듯 고열을 내뿜고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많아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유기체로부터 완전한 격리가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탓에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 고준위 방패물을 발전소에 임시 저장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장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다 쓴 고형 연료가 들어있는 핵연료봉 집합체를 냉각수에 넣어 보관만 하면서 열을 식혀주며 물을 방사선의 차폐제로 쓰는 습식 저장법이 있죠. 한편 이렇게 습식 저장 시설에서 5년 이상 식히면 방사능과 열이 대폭 감소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용 후 해결료를 물속에서 꺼내 금속 콘크리트 용기에 담아 방사선을 막고 공기로 열을 냉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건식 저장이라고 하죠. 두 방법 모두 안전하긴 하지만 연구 처분 시설이 아닌 어디까지나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에만 약 700톤의 고준위 방패물이 발생하는데, 보시다시피 고리, 한빛, 한울 원전의 폐기물 저장량은 2030년쯤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원자력 발전소를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줄곧 인류 사회가 고민해온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 20세기 중반에는 고준위 방패물을 해양에 투기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저장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데다 해양 투기는 비교적 쉽고 경제적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난 1975년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인 런던 협약이 발효되면서 고준위 방패물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바닷속 지각판이 수렴하면서 멘톨로 끌려 들어가는 섭입대에 처분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사실상 멘톨로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한편 폐기물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내는 방법 또한 논의됐으나, 이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과 로켓이 발사 중 공중에서 폭파했을 때의 끔찍한 상황을 떠올리면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곳은 바로
땅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고준위 방패물의 경우 지하 500에서 1000m 깊은 곳에 처분하는 심층 처분 방식을 권고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 방패물의 임시 저장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땅속에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촉구하는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에는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관리 원칙, 정책 방향, 부지 선정 및 시설 확보 계획 등이 담겨 있죠. 여러분이 원자력 발전에 친화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미 기존에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많은 고준위 방패물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다가 임시 저장 시설은 이미 포화 시점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다른 나라들에서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련 법률 마련과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마도 현재 핀란드에서 건설 중이며 곧 가동을 앞둔 세계에서 유일한 고준위 방패물 심층 처분장인 웅칼로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웅칼로는 지각활동과 지하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화강 한반 지대에 500m 깊이의 땅을 판 후 강철과 구리로 밀봉한 고준위 방패물을 벤토나이트와 같은 점토와 함께 묻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강철은 해결료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주며 구리는 방사선을 차폐하고 부식에 견디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점토는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방사성 물질의 이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옹칼로는 방패물을 차곡차곡 저장한 후 입구를 다시 한번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봉해 최소 10만 년 동안 인류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시설 같지만 핀란드는 이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한 이후부터 건설 허가를 얻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이미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우리나라 역시 서둘러 심층 처분 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옹칼로의 경우 격리 시기가 말이 10만 년이지 이는 현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몇 차례의 빙하기가 올 수 있고 그 사이에 운 나쁘게 소행성이 충돌할 수도 있죠. 어쩌면 그때의 지구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 기록이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 대신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갖춘 종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만 년 후의 미래를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건축물들을 호기심에 발굴했듯 먼 미래 세대 역시 핵 폐기물이 처분된 장소를 호기심에 파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고준위 방패장에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의 위험 표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1993년 미국 핵안보국의 연구소 중 하나인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발표한 장기 핵 폐기물의 경고 메시지와 관련한 보고서가 대표적일 텐데요. 이 보고서에는 가시와 같은 구조물 그림, 방사성 기후 표기와 이것이 가져다주는 위험성 등 정말 다양한 방식의 경고 메시지들이 담겨있죠. 원자의 탐구에서 비롯된 위대한 에너지원의 발견, 그리고 이어진 그간 전례 없던 효율적인 발전 시설, 하지만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위험한 문제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가장 와닿으면서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